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또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인사이트로 소통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장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지 관련 종목들까지 이슈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봐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또 지금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 이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미증시가 급락했죠. 오늘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증시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면 1.01% 하락한 2714.2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상승한 종목은 247개, 하락 종목은 635개입니다. 그동안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던 대형주들에서도 오늘은 시총 10개 종목이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6,136억 원을 담아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2일부터 900선을 뚫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1.20% 하락하면서 872.2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종목은 457개로 오늘 전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하락 종목은 1,100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급에서는 역시나 개인이 홀로 2,014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AI 투자의 가속화에 올라탄 전선, 전력 설비입니다. 지금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 수요 역시도 폭증을 하고 있죠. 최근 시장에서는 AI 관련주 그리고 전선주들이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시장의 관심이 모두 전선주로 이렇게 쏠리는 흐름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련 관력 기업들은 2028년에 필요한 전력이 무려 두 배나 더 늘어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전력 수요를 늘릴 계획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2014년 운영 허가를 신청했던 신한울 2호기가 10년 만에 가동 초일기에 나섰고요. 11차 전기본에서도 신규 원전을 추가로 담을 거라 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AI 붐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거쳐서 전력망 사업도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선주들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입니다. 국내 증시 약세에도 강세를 이어가는 유리기판입니다. AI 수혜주 찾기의 열풍인 지금 이 열풍이 유리기판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4월 들어서 코스닥 상승률 1위와 2위는 이 YC캠과 필옵틱스로 모두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일단 2026년부터 엔비디아, AMD 등 고성능 컴퓨팅 업체들이 유리기판에 채용을 시작할 전망이고요. 국내 기업에서도 삼성 전기를 더해서 국내 기업도 유리기판 생산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유리기판 관련주들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전입니다. 금리나 기대감 약화에 빗바른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5조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을 무려 20%나 더 웃돈 수치였는데요.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걸까요? 새로운 영향에 더해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카시카시의 카시카리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횡보를 한다면 금리 인하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더 후퇴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훈풍 앞으로 계속 이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타거즈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스타거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 그리고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지금 송가람 매니저 개인 사정으로 조금 뒤늦게 합류하니까요. 이 부분 먼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본부장님 오늘은 저와 함께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좋다라고 해볼까요? 왜냐하면 또 워낙 매크로의 대가시고. 오히려 좋은 건 아니고. 네.
시간 좀 때운다. 아, 시간 좀 때운다. 아니죠. 더 많은 인사이트를 오케이. 딥하게 전달해 드린다. 좋은 방향으로. 네, 라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타깝게 봤습니다. 네, 왜냐면 오늘 미국장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으면 앞 강하고 뒤에 약했잖아요. 정강, 후약. 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사실은 위에서 밑에 빠진 것 따면 한 3% 빠졌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컸던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더 많이 나왔죠. 네. 그게 나왔으면은 미국장이 큰 무리가 없었으면은 한 3% 정도는 오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닝 좋았던 어닝인데도 네. 전혀 힘을 할 수가 없었죠. 그쵸. 그래서 그게 안타까웠고요. 그럼 보면은 이제 매크로 상황이 컨선이 되는 게 두 가지 있었죠. 네. 아까 좀 저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시카린가 누군가에서 원래 매파했던 분이 더 세게 나가서 맞아요. 전제는 있어요. 지금 같은 인플레가 잘 안 잡히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를 안 좋게 했죠. 네. 근데 사실은요, 매파가 아니고 보통 중립이거나 비둘기파라고 봤던 오스틴 굴스비라는 분도 네. 사실은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시되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어요. 오늘 그 카시카리 말고 다른 분들. 네. 어쨌든 오늘 말씀한 것 중에서 매파 하신 분들이 조금 분위기를 안 좋게 했는데 이분 사실은 보팅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발언을 했을까? 음모론자들은 이제 우리 그 파월 아저씨가 네. 좀 이렇게 금리는 인하할 건데 천천히 하더라 할 거라 이렇게 좋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약간 안도했는데 그거 키 맞추게 하라는 건지 아니면 보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경계심만 좀 재서 주면서 가려는 건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이 시점에 그게 나온 게 아주 안 좋았고 그리고 마침 또 매크로가 안 좋았죠. 네. 왜냐하면 지정학죠. 중동에서 싸우고 난리를 뽀개는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진짜 크게 한번 붙을 것 같은 조짐을 보이면서 그것도 불안하니까 달러가 더 강세잖아요. 그쵸, 네. 오늘도 환율이 갑자기 1350 몇까지가 네. 결국 안정화 됐는데 그 달러 강세 그거는 매크로 컨선 그다음에 금리 인하 후퇴까지는 기대감이 아니더라도 좀 그렇죠. 사라졌죠.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약간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뭐죠? 확정적이지 않거나 불안하다는 심리를 반영하는 거가 일파만파 되면서 결국은 이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상태에 그거 불을 지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예고편을 굉장히 길게 해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조금 더 딥하게 네. 첫 번째 작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면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4월 10일을 눈여겨보자입니다. 4월 10일 우리나라는 휴장입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CPI가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연관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월 10일 CPI를 꼭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고용지표가 나오고 네. 고용지표가 무리 없이 나오면은 그나마 어저께 반락이 크게 됐던 거를 일부 되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많은 안전히 안심할 수 없는 게 10일 날 CPI는 3월 데이터잖아요. 네. 정식적인 3월 데이터가 나오는 그 고용 말고 네네. 인플레 나오는 데이터가 3월 데이터가 이제 다음 주 10일 날 나오는 우리 선거 끝나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네. 나온단 말이에요. 9시 30분에. 그렇죠. 좀 올라갔겠죠. 네. 유가도 있고 하는데 그게 또 한번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거까지 봐야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나갔어 이렇게 되는데 네. 안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 목요일 아침까지는 조금 전체적으로 빨리 많이 기울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지속시킬 수 있다. 네. 사실은 월, 화, 수 빼니까 한 3일밖에 안 남은 거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주 적극적인 매수, 매도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 눈 시작되는 10일까지. 그렇죠. 네. 11일 아침까지도 그럴 수도 있는데 10일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미국장 10일까지. 그래서 CPI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어쨌든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CPI가 이런 상태에서는 4월 CPI가 나오는 5월 초도 그렇잖아요. 근데 5월 초에 4월 CPI를 못 보고 그 FOMC를 하거든요. 네. FOMC가 5월 1일이에요. 5월 1일이죠. 근데 그 전에 데이터까지 보고 FOMC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뭐죠? 4월 10일 날 나오는 CPI가 네. 실질적으로 마지막 데이터가 그렇죠. 마지막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5월 1일 FOMC 하기 FOMC를 전. 위해. 그렇죠. 그 나중 후행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내일 10일까지 나오면은 오늘 그 이제 고용지표 나오고 10일 CPI 나오면은 소강 상태인 거예요. 그는 완벽하게 뭐죠? 10일부터는 실적.
네. 실적 시즌. 실적 시즌으로. 미국도 막 실적 나오고 그쵸. 한국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오른 실적만 가지고 하다가 5월 1일 맞이하면서 5월 1일 맞이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 안 할 거니까 네. 뭐 QT 그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거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양적 긴축을 좀 줄여주면은 유동성이 조금 풀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금리 인하가 약간 늦어지더라도 양적 긴축하는 걸 좀 풀어주면은 좀 네. 낫단 말이에요. 오. 양적 긴축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게 5월 1일 날 FOMC의 유일한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표적으로는 오늘과 10일이 거의 마지막이다. 네. 그래서 10일까지가 데이터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까 또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FOMC 위원들 중에서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 네네. 조금 매파적인 발언 조금 많이 더 했죠. 세게 했잖아요. 네네. 그럼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있기 전에 네네. 실적 시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조금 낮추는 그러니까 아까 경계감이 느낌도 됐던 뭐 있을까요? 밸런스를 갖춘 그런 썰도 있고요. 아, 그런 그래요? 썰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쉽게 못 가게 만들라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손의 움직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시장이 좀 분분하다 의견에 네.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죠? 실적이 나왔다 못 가면 실적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좀 포지셔닝을 좀 계속 관망해야 되는 그런 거가 있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너진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유니크한 게 뭐죠?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 아니면 중국이 혹시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중국 익스포저 되는 거 네. 그런 정도 그리고 오늘 주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유리 기판 이렇게 네네. 특수한 거 이런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금 또 구리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사실 요즘에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구리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네. 분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네, 거죠. 시기적으로 중국이 구리를 축적하는 시기가 있대요. 네. 그 시기가 지금쯤이라고 하는데 그 구리를 사용하는 곳은 또 인프라 쪽이고 인프라 그러면 쓰죠. 네, 그렇죠. 중국이 그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부양지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중국 경기 진짜 이번에는 살아나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중국 데이터는 더 별로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추세적으로는 중국이 그 부양지 쓰는 게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저런 것도 있어요. 중국이 이구 환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구 환신이 뭔지 아세요? 옛날 제품, 가전제품 같은 걸 내놓으면 중고 내놓으면은 바꿔주면서 새로운 제품을 살 때 보조금 주는 거예요. 네. 하여튼 보조금 줘서 소비를 장려하는 게 있는데 네네. 그게 우리 앵커님은 어려서 몰랐겠지만 2007년도인가 2009년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는 금융위기 직후에 네. 전 세계 금융위기 거기도 위축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런 가전제품 할 때 이렇게 줬거든요. 지금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가전제품도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주 바꾸라고. 그래서 옛날에 했던 이구 환신을 해서 장려책을 한단 말이죠. 네. 그것이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게 3월 중순이니까. 그래서 그런 추세를 봐야 돼요. 그게 잘 되면 가전제품도 뭐 자동차도 2007년도에 하고 나서 2007년 10년에 하고서 주기적으로 긴 건 15년, 짧은 건 8, 9년 됐으니까 자동차 바꿀 때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구 환신에서 보조금을 하면은 조금 중국이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좀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중국에 익스포저 되고 있는 일단 소비재나 아니면 오는 사람들이 다 좋아질 것이고 더 나아가면 철강 화학도 좋아지면 좋겠는데 네. 거기까지는 이제 못 갔고 이런 익스포저 되는 쪽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매크로를 장렬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은 반도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네.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 시작 전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어요? 오늘 불을 뿜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예. 진짜 불을 뽑은 게 아니고 찬물을 끼얹었지. 그러니까요. 우리 아무래도 지금 카시카린가. 심리적으로 네. 사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던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그 드는데 기저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개인들도 그럴 수도 같고 기관들도 뭐 6조 얼마까지는 몰라도 계속 상향 추세의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7만 원 초반에 산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0몇 프로 올랐고 비중 자체가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비중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래 20%면 22%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좀 칠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든 칠 생각이 있었는데 네. 물론 오늘 잘 나오면은 높게 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오늘 일정 부분은 팔려고 했다. 네. 만약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 그러면 어저께 오늘 아침에 그러면 실적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기관 투자가에서 많이 나온 물량이에요.
그 외국인은 어떠냐? 외국인은 약간 조금 샀지만 네. 외국인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 실적을 대충 아는 사람이 있고 네.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한국 기관 투자가보다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게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게 변수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외국인들은 싱가포르도 있고 홍콩도 있고 일본 이런 데 한국하고 같은 시간권 사람들은 실적 보면서 바로 또 결정을 했을 물량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시간권이 다른 사람들은 그 전날 주문 다 주거든요. 그쵸. 오늘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영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모르고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는 월요일 아침에 나오는 게 진짜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오늘은 국내 기관의 매동만 많이 잡히고 그게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와서 오히려 SK하이닉스도 생각보다 영업이익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수율이에요. 그래요? 삼성전자가 오늘 만약에 미국이 이슈가 없어서 삼성전자가 3% 이렇게 갔다 그러면 네. 하이닉스도 3%만큼 아니더라도 그 반 정도는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억누르는 효과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팔고 싶은 욕구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굳이 얘기하면 엊그저께 얘기 나왔던 TSMC 지진 난 거. 네. 그게 대만 쪽으로. 그러니까 대만 지진 난 거. 네. 그거가 이슈가 만약에 아직도 해결하는 안 된 문제가 좀 남아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은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위축이 되는 뉴스인 거죠. 네. TSMC가 그 GPU를 만드는데 생산이 늦어지면은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 바로 접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같이 짝꿍인데. 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하는 사실은 결국은 가만히 갖고 있다가 팔면 되거든요. 네네. 수요가 많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좀 불안한 거죠. HBM을 준비했는데 TSMC가 그 공장 가동에서 일부 라인이 계속 한 20%가 놀고 있어갖고 GPU를 생산을 많이 못하면은 HBM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걸 매칭을 늦게 시키면은 이거 재고로 좀 기다린 것 자체가 불안하게 영향이 될 수 있다고 네. 보는데 그것도 착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TSMC가 공장에 이슈가 있어서 남아있다 하면은 네. TSMC랑 비슷한 곳에 있는 마이크론의 D램 공장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 마이크론의 D램 공장에 문제가 있으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D램은 가격은 더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쇄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TSMC가 어떻게 얼마만큼 데미지가 있어서 진짜 1, 2주 만에 해결될 것인지 이게 일파만파돼 혹시라도 있는지 자꾸 그 생각을 하는데 네. 물리적으로 지금 대만의 그 지진이 오른쪽에 났기 때문에 서쪽에 많은 그 공장들이 큰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보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심리가 있으면은 이게 언서티티 해결될 때까지 계속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오늘도 TSMC와 마이크론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서 중요합니다.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빠진 거에 한 3분의 1 이상 돌아가면 좀 안정화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뉴스를 살펴보면 TSMC가 반도체 생산지액의 70% 이상을 복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격 논의는 중단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언제 풀리는지 그리고 오늘 미국장에서 마이크론이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면서 반도체를 투자해야 되겠네요. 기술적으로는 어제 많이 빠졌으면 그거 3분의 1 이상을 돌려놔야지 좀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마이크론 TSMC가 어제 빠졌던 주가 내에서 3분의 1 정도는 상승해줘야 다음 반도체 우리나라에서도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작전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돋보이는 존재감. 저희가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뻗어나가고 있는 게 있죠. 새로운 게임 체인저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에 반해서 아니다. 아직까지는 단기 테마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유리기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김정렬 본부장님께서는 이 유리기판 AI 게임 체인저로 보십니까? 아니면 단기적인 테마로 보십니까? AI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고 네.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기판, 반도체가 있고 네. 반도체를 밑에서 여기 GPU가 있어요. GPU 아세요? 네. 엔비디아 만드는 거, 네, 그 네. TSMC가 만드는 거, 네. 여기 D램이 있어요. 네. 이게 HBM이잖아요. 여기 옆에 같이 붙어 있는데 요 밑에서 받쳐주는 게 있거든요. 연결하는 게 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쉽게 하면 보드고 보드가 두 개가 있어요. 인터포저라고 있고 네. 그 밑에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네. 근데 이런 것이 PCB. 그게 이제 PCB구나. 유리 기판이 아니고 유기 소재로 되어 있는 게 플라스틱 기판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예, 근데 플라스틱 기판에 한계가 있고 이게 GPU하고 D램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려면 인터포즈가 들어가니까 네. 지금 이 방식도
비싸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 누설, 전류 누설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를 많이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극복할 수 있는 게 네. 이걸 유리로 하면 돼요. 이 인터포저가 없어지고 네. 유리기판을 하면은 그 뭐 MLC 같은 수동 소자는 유리기판 안에 들어가면서 면적이 여유가 생기고 유리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단단하잖아요. 그쵸. 단단하다는 게 뭐냐면 회로를 그릴 때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보다는. 네. 뭐 그리고 열에도 강하고 네. 플라스틱보다는 녹을 수 있잖아요. 열에도 그렇죠. 강하고 다 좋은데 이거 손가락에 쓰는데 다 좋은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되게 거요? 비싸요. 아, 비싸다는 그 게 기술 유일한 자체가 단점. 시작된 거는 인텔이 10년 전부터 개발해가지고 빠른 업체들은 인텔 뭐 AMD 해가지고 21년도 24년도 개발해가지고 시제품을 했는데 네. 단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다가 네. 지금 하고 있는 GPU HBM을 대변되는 AI 반도체를 구성할 때 밑에 받쳐지는 이 보드 이 자체가 기술적으로도 자꾸 좀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 그럼 그 유리기판을 한번 해봐. 네네. 이렇게 하면서 나온 얘기가 최근에 나온 거고 최근에 몇 개월 전부터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 중반 3월 달에 들어와서 기사가 인텔발 AMD발 나오면서 이 붐이 일어나면서 네. 그렇게 되면은 유리기판을 이렇게 하려면 말이죠. 네. 유리기판을 만드는 회사도 필요하고 그걸 테스트하는 장비도 필요하고 그쵸. 자를 때 필요한 거지 애처도 필요하고 커팅하는 레이저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그 관련되는 장비 회사. 근데 그거는 장비 회사는 워낙 뻔하니까 네. 새로운 뭐 이렇게 잘 모르는 회사들인데 모르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게 네. 뭐가 있냐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도 해요. 왜냐면 디스플레이 장비 이게 회사? 유리인데 원래 네. 기술은 디스플레이 하던 장비 업체들도 거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 반도체 장비 회사가 아닌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 소재를 하는 회사는 원래 소재를 하는 회사들도 말씀하실 텐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얘기가 된 거죠. 아,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기랑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이 연합을 한 그렇죠. 이유가 그 이유에 예, 있어서 한 2, 3, 1, 한 2년 거예요? 더 기다리겠지만 네. 제일 빠른 건 SKC, SKC 자회사 네. 이런 쪽이 좀 더 실질적으로 유리기판 하는 거고 우리 많이 얘기했던 거는 뭐 거기 소재주 그다음에 테스트하는 회사 이런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송가람 매니저님이 저희가 유리기판 이야기를 하는 동안 도착을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저희 유리기판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네네. 유리판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비용적으로 굉장히 비싸다. 이 점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어떤 점들이 이렇게 올라왔느냐라는 점에서 우리가 뭐 HBM이라든지 이런 고성능의 제품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주들 위주로 상승을 계속 견인해 나가고 있죠. 네. 지금의 이런 AI의 급격한 확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급격한 확산을 통해서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비용 부분 는 26년도 양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소재 대비했을 때 뭐 특장점이 확실히 있죠. 두께가 굉장히 작고 두께도 작고 그 외 소비 전력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성능의 제품이 나올 수 있고 이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뭐 삼성이 개발하고 있는 삼성전기나 피롭틱스, SKC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HPC 업체들 이 업체들도 기판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삼성이 어닝스파라이즈가 나오면서 네. 꾸준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세종 사업장에도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연합해서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지 네.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유리기판 상용화가 2027년에서 30년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용화가 오래 걸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세를 이어나가기에는 힘 부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상용화가 눈앞에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부장제로도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반도체주들 내에서도 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부장제주들 중에서도 이 AI 관련해서 고성능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반도체 위주로 성능이 나오고 있고 연구가 나오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HBM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들 연구 개발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꾸준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AI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의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게 되면 전력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고성능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전력 사용량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제품군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유리기판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금속 재료들의 가격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전에 뭐 대중국이나 미국이나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이런 구리라든지 다른 금속들, 피철 금속들이 굉장히 가격대가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지금 전선 관련주들이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구리 가격대가 뭐 올해 1월 이후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 단순한 수요 증가뿐만이 아니라 이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글로벌 광산 폐쇄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까지 주목을 해본다면 지금의 기술 개발들 여기에서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온 건 최근이 아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리기판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왜 지금 와서 이슈가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이게 단순히 AI 때문에 갑자기 부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 내에서 수급이 옮겨갈 곳을 찾다가 여기가 조금 굉장히 신선한데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오, 공부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요. 아, 두 그렇습니까? 가지를 모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지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수급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반도체 내에서의 강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형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HBM 관련주들 위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단기로는 고점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급들이 어느 정도 순환매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이 다른 반도체주들 대비했을 때 올라온 종목군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네. AI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AI 같은 경우에는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관리 부분을 첫 손으로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거나 하는데 이 처리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데이터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 그에 따른 하드웨어도 발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I에 따른 초고성능 이 반도체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단기적인 테마성 흐름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이 바닥권에서 상승 흐름, 수급 흐름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로도 충분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일부는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유리기판 내에서 보시는 탑픽도 따로 있으실까요? 네, 유리기판 내에서는 일진전기와 대원전선 이 두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이런 유리기판에서요? AI 쪽에서 보고 있고요. 이 유리기판 쪽에서는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 필옵틱스와 YC캠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지금 기술력으로 바로 주목을 받았고 또 이런 섹터가 초반에 올라왔을 때는 상승을 처음에 견인했던 종목군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과 지금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이 보이고 있는 회사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유리 기판 관련주들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관련된 다른 유리 기판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슈를 받지 못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회사들도 함께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피롭틱스 YC캠을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전명 공개해 볼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AI 섹터 내 순환매. 지금 댓글창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유리기판, 데이터 센터, AI 다 모두 한통속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관련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김상률 본부장님. 네네. 다음 주에 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뭐 원전까지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원전은 어떤 전략 취해보면 좋을까요? SMR 쪽. 뭐 SMR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지주회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되는 지주, 물론 자동차는 약간 수출 데이터하고도 연관됩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금융주, 그 다음에 자동차주, 지주회사, 그다음 원자력 같은 네. 그 신재생 관련된 모든 게 뭐든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그 방향성으로 계속 지속성이 있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계속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게 또 선거 결과에 따라 갖고 네. 좀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좀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원전은 글로벌적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좋을 수 방향에서는 있겠네요. 뭐 기업 밸류업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벤치마크 하잖아요.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일본이기 때문에 벤치마크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하여튼 일본 벤치마크 하는 것에 선례가 있는 거죠. 좋은 선례가. 우리가 그때 또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는 여러 여건이 다른 거지만.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원전도 하여튼 그 포기했던 원전을 다시 하는 유럽의 분위기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기후 변화의 대책을 필요해서 또 원전을 하는 건데 물론 국내에서는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방향이 되려면은 된다고 사람들이 믿으려면은 지속적인 그 프로모션 노력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여태까지 괜찮았죠. 근데 혹시라도 총선 다음에 180도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뭔가 추진 능력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주가가 미리 빠지거나 가다가 이 실현이 됐던 거거든요. 네. 이게 뭔지 클리어해지려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나서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심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총선 끝나고 목요일 이후에는 네. 그 여러 가지 아규먼트가 잠재워지면서 제대로 평가를 다시 한번 받을 시기가 올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거를 예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최근에 조정을 받은 종목이 있으면은 장기적인 그림에서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은 줍줍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총선 해봤자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이틀 전에 할지 총선을 끝나고 할지 그거는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고 믿어야지 그게 후회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총선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고 큰 방향이다 싶으면 올해 화에 조정받을 때도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의 일부분을 먼저 줍줍도 할 가능성이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좋아하는 거는 그런 그 이제 밸류업도 되고 방향성이 좋은 LS 아까 구리 말씀하셨는데 LS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같은 게 이어지고 있는 그 금융에서 은행주 네. 그다음에 자동차는 약간 세 번째지만 그래도 많이 빠지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반도체 말고 유리기판 말고 네.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원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원전에서 뻗어 나가다 보니까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뭐 저PBR 관련 금융주 자동차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추후에 좀 더 딥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송그란 매니저님 저희 전기 전력 설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기 전력 설비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 전력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도 뭐 재밌는 의견 주셨는데 AI 한통속이 아니냐라는 네. 의견을 주셨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AI가 발전을 하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빠른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에 따라서 하드웨어, 고성능 하드웨어도 굉장히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
가지 우리가 본다면 이런 고성능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워 서플라이를 아실 텐데 이 고성능의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하게 되죠. 이 산업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전원을 공급해주는 발전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 외에도 이 전기가 흐르는 이 경제의 심장과도 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이런 전선 관련주, 전력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은 단순히 테마성으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이런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이 이쪽 부분에 있어서 AI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그 외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히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력 관련주, 전력 설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로 매수도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지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도 주의점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테마성으로 올라온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시총이 1,000억이 되지 않는 테마성 이런 전선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이 수급적인 면에서 단기 수익 실현 노려보시고 그 외에 이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단기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찬스로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올랐기 때문에 또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단기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시고요. 또 조정 시의 매수 관점도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탑픽으로 보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진전기와 그리고 대원전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와 함께 대원전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을 하는 동안 또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돌격 내일장 시간에 김장렬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돌격 내일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고용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송가람 매니저의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매니저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양행, 현대차, 지아이노베이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담고 있는데요. 모두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9%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산주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점이지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지금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음 주도 이런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점은 이 시장 전체적으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움직이고 순환매로서 중소형주도 섹터 내에서 함께 움직이는 흐름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가에 있는 대형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는 매출과 이런 실적이 확실한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이 단기 조정 시에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방산주들 뭐 단기적으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유가 그 외에 금속 같은 이런 단기 이슈들도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뭐 방산주들은 대형주들은 뭐 모두 아시는 것처럼 매출이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 외에 한 번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이후로도 꾸준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방산 섹터 단기적으로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추가 매수로도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뭐 빅텍이나 스펙코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서 또 방산주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담아볼 종목 어떤 종목은 있을지 탑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탑픽 종목은 바로 네. 삼성전기일까요?
네,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네. 다음 주 토픽 종목으로는 삼성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 반도체 부분 그리고 AI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번 달 같은 경우 우리 저번 달도 비슷한 흐름이었지만 대체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대형주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는 어느 정도 이런 유리기판이라든지 반도체주들이 추가로 움직이겠지만 기술력이 있지만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접근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에서 삼성전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매수가는 15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 17만 9천 원, 손절가 14만 2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도체 유리기판의 흐름 함께 보시고 여기에 AI 확산 이런 섹터 내부에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함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다음 주에 단기로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중장기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삼성 내에서 컨소시엄도 구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중장기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의 종목은 바로 삼성전기였습니다. 지금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다음 주에 또 단기로도 종목이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15만 5천 원, 목표가는 17만 9천 원, 손절가는 14만 2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도 노려볼 종목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 방송을 하는 동안 미국의 고용, 3월 고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3월 들어서 예상 수준을 넘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30만 3천 건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임금도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도 늘면서 강한 고용 지표에 뒷받침되면서 이렇게 지표가 나와줬는데요. 김장렬 본부장님,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예상을 크게 상회한 거로 보여지고요. 지난 3개월 평균이 한 26만 5천이었고 예상이 아니고 예상은 20만이었고 네. 지난 3개월 평균이 한 27만인가 26만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많이 빠질 때 이제 오늘 나오는 고용 지표가 좀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니냐는 약간 선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이틀 남겨놓고는 20만이 아니고 약간 높인 데가 증권회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24만 명 정도로 좀 높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훌쩍 넘는 거거든요. 훨씬 넘었네요. 마치 삼성전자 50조부터 시작해서 쪼쪼쪼 올라오더니 결국 59조 해놓고 66조 나오는 그거는 좋은 건데 네네. 이런 식의 비슷한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이 넘버만 봤을 때는 안 좋은 겁니다. 네. 금리 인하를 늦추는 거죠. 그쵸. 금리 인하를 늦추는 워낙 강하니까 고용이. 그리고 뭐 실업률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 시간당 평균 임금 자체는 그 퍼센트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계약했는 게 0.3% 전월 대비 올라가고 YY 4.1%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비농업 고용 숫자 자체는 약간 쇼킹할 정도로 많이 나온 거예요. 네네. 주가가 만약에 안 빠진다면은 덜 빠진다면은 어제 많이 빠진 거가 반영이 돼 있어갖고 그것이 오히려 지지가 되는 역할을 하거나 오히려 반등이 돼서 참 넘버가 나온 거랑 반대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넘버 자체는 비농업 숫자 자체는 예상을 넘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네거티브한 거죠. 원래 예상이 22만이었다고요? 원래 예상은 평균 21만 정도였는데 21만. 최근에 나온 예측이 24만, 25만이 한 두 개 증권사에 있어서 최대가 최근에 와서 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아니고 그런 우려가 표명이 됐었죠. 그 표명이 어저께 주가에 반영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올라왔는데 그 우려되는 넘버가 올라왔는데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표면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죠. 금리 인하를 미루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어떻게 반영될지는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뭔지 반영이 된 거냐 뭐냐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넘버 자체로 봤을 때는 네거티브한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동시장의 과열 완화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선반영이 됐을지 아니면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는 조금은 지금은 바로 보기보다는 약간 거시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비둘기파적인 발언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고 한 번씩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 출렁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표 같은 경우라든지, 그리고 이런 다양한 반도체 업종을 필두로 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해외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 외에 이런 분쟁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이 점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이런 정책들이 이 민주당 쪽인지 공화당 쪽인지 어느 정도 확실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의 흐름 향방은 어느 정도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이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 크게 이끌어지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대형주들도 단기로는 고점에서 머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시장 흐름 다음 주까지는 약간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신규 매수보다는 지금 보유 종목의 이 비중을 조절하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시장도 휴장을 하고 또 CPI 발표가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좀 관망세를 유지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송가람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네. 그렇게 나쁘게 해석이 안 되면 선반은 됐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만약 어저께 고점 대비로 빠지면 어저께 1% 빠진 게 아니고 2, 3%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건 반영이 됐을 수도 있지만 네. 또 이런 의견이 있어요. 만약에 이면 미국이 경제가 좋고 고용이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로 많이 꼽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네. 이민자예요. 아, 맞아요. 이민자가 들어와서 고용인자 수는 계속 높을 수 있는데 임금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안 높으면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민자가 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입장에서는 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 명분이 정치적으로나 페드한테 안정을 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표 자체의 고용자는 계속 그렇게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으면은 그게 더 이상 나쁘지 않게 반영될 수도 있는 참 아이러니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매니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릴 텐데요. 송가람 매니저님,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시면 이 네이버 밴드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오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최근에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의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김장령 본부장 그리고 송가람 매니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스타거즈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